형이상학적 체계로서의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3. 인성론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 인간의 본성에는 애초에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전혀 없다는 성무선악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4. 맹자와 순자를 비롯한 사상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관점으로 인성론을 구성하고 변형시켜왔다. 자, 인성론에 대해서 뭐 있어? 성선설, 성악설, 그 다음 성무선악설은 이 있는데 이게 전국시대지, 그지? 여기다가 써보자 그랬지 아까. 전국시대의 인성론 뭐가 있어? 성선, 성악, 성무성악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밑줄 치자 뭐? 이론적 탐구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그러면 뒤쪽으로 각각 성선설, 선악설, 성무성악설의 이론적인 면, 그 다음 또 뭐 나오겠어? 사회 정치적인 면이 나올 거라고. 2. 맹자의 성선설이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들 및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로 사용되었다면,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은 군주가 국가 공권력을 정당화할 때 그 논거로서 사용되었다. 2. 즉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성선설에서는 개체가 외부의 강제적인 간섭 없이도 정치적 질서를 낳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성악설에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을 경우 개체는 정치적 무질서를 초래할 뿐인 존재라고 본 것이다. 자, 성선설, 그 다음 뭐? 성악설, 그 다음 자, 일단은 성선설은 뭐지? 성무성악설은 어떻게 되겠지? 성선설은 국가 공권력이 뭐라? 간섭하지 말라. 이거 이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성악설은 국가 공권력을 뭐한다? 정당화한다. 간섭이 없어도 뭐가 가능하다? 유지가 가능하다. 간섭이 없으면 어떻다? 무질서를 초래한다. 되겠니? 3. 한편 기역고자는 성무선악설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므로 이를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서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소용돌이치는 물로 비유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소용돌이처럼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그 역동성을 마비시키려는 일체의 외적 간섭에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였다. 자, 고자의 성무선악설은 본성이 뭐다? 자연적 욕구가 본성이기 때문에 어떻다? 일체의 역동적이야. 그래서 역동적인 삶의 의지니까 일체의 외적 간섭에 뭐? 저항한다. 윤리적 범주 이퀄 일체의 뭐가 돼? 외적 간섭일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자연적인 욕구, 본성을 규격화하는 것에 저항한다. 되겠지? 사율니은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한 고자의 인성론을 비판하였다. 이 맹자는 살아있는 버드나무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나무 술잔의 비유를 통해 나무 술잔으로 쓰일 수 있는 본성이 이미 버드나무 안에 있다고 보았다.
3.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이러한 본성을 인의지 네 가지로 규정하였다. 4. 고통에 빠진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동정심, 즉 측은지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고, 측은한 마음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쌍한 타인을 목격할 때 저절로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고 본 것이 맹자의 관점이었다. 5.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 즉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으로 수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맹자가 누굴 비판한 것? 고자의 인성론을 비판한다. 잘 보고. 뭐라고 비판한 거야? 고자가 본성을 어떻게 봤어? 역동적이라고 봤지. 응? 근데 맹자는 역동적이 아니라 뭐다? 선천적이다. 이렇게 대비되는 걸로. 응? 표시해. 그러니까 고자의 내가 인성을 역동적인 거라고 봤지만, 맹자는 어떤 거다? 역동적인 게 아니고 선천적인 뭐다? 인의지 네 가지로 규정될 수 있는 거야. 맹자가 보기에는. 되겠어? 이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가 뭐야? 선천적이란 얘기지. 그리고 어떻다? 자력으로 수양할 수 있다. 되겠지? 다시 한번 요약해야 돼. 6. 이것이 바로 맹자 수양론의 기본 전제이다. 5. 1.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이 선한 본성의 실현은 주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을 순자는 사변적이고 낙관적이며 현실 감각이 결여된 주장으로 보았다. 이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국가 질서, 학문, 관습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본 맹자의 논리는 현실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회 규범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거로도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비급 순자의 견해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할 때 그것을 교정하고 순치할 수 있는 외적인 강제력,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나 전통적인 제도들이 부각될 수 있다. 4. 국가 질서와 사회 규범을 정당화하기 위한 순자의 견해는 성악설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적 인간관에서 기록되었다. 자, 이거 누가 누굴 비판하는 거? 맹자의 성선설을 순자가 현실 감각이 결여됐다고 비판하지. 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어? 맹자가 결국은 어떻다? 맹자 뭘 부정해? 뭐가 비현실적이야? 뭐가? 국가 공권력과 사회 규범의 역할을 부정하는 건 어떤 것이다? 현실 감각이 결여된 것이다. 순자 입장에서는 어떠야? 국가 질서와 사회 규범은 정당화돼야 된다고. 되겠어? 그게 어떻다? 현실적이다. 되겠니? 6. 1.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만 그것을 충족시켜 줄 재화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 예가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만약
인간에게 외적인 공권력과 사회 규범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 충족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재화를 놓고 일종의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3. 맹자의 성선설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순자의 비판은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로부터 나온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순자가 보기에 어떻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근데 뭐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서 뭐가 필요해? 국가 제도가 필요한 거야. 되겠지? 이걸 이렇게 맹자를 뭐한 거다? 순자가 비판한 거야. 자, 위에서부터 형광펜 들고. 자, 이 글의 화제가 뭐지? 전국시대 인성론의 사회 정치적 관점이야.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만 체크해 볼 테니까 다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봐. 문제 안 풀어도 돼. 아니, 저기 교재에 있는 건 풀고 변형 문제들 이런 거 안 봐도 돼. 쓸데없어. 그냥 수능 실력 믿고 지문만 잘 요약해서 기억하고 약간은 기억해. 분명히 수능식으로 본문 천천히 읽고 풀만한 시간 안 줄 거라고.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요약을 반복하게 해서 문제 안 풀어도 돼. 변형 문제 없는 건 아닌데 풀지 마.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공부해. 풀지 말고 요약만 계속하고 그 교재에 있는 문제 정도만 보라고.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지, 그지? 그 개념은 이래. 자, 성무성악설은 좀 잘 봐봐. 뭐다? 본성이라는 것이 역동적인 자연적 욕구. 그래서 역동적이지, 그지? 외적 간섭에 저항하는데 맹자가 고자의 인성론을 뭐라고 비판하는 거야? 역동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어떻다? 선천적이다. 그리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역동적이라서 규정하면 안 된다지, 고자의 입장에. 근데 맹자는 역동적이지 않고 선천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수양한다. 되겠지? 자, 여기 맹자의 성선설을 순자가 어떻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지? 왜? 맹자의 입장은 자력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다시 말하면 외적 규제가 필요 없다. 이것은 공권력과 사회 규범을 부정하는 논거야. 되겠지? 이게 어떻다? 비현실적이다. 그럼 순자는 욕망은 어떤데? 무한한데 재화는 어때서? 한정돼 있어서 국가의 제도가 필요하다. 되겠지? 정리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응? 야, 고3 문제 정도까지 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껌이야. 응? 인문예수 2011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공리에 따라, 즉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인간이 자신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려 하는데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4. 공리주의는 이러한 최선의 결과를 본래적 가치로 여긴다.
5. 이때 본래적 가치란 그 자체로서 지니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인 도구적 가치와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6. 그런데 최선의 결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리주의는 크게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이상 공리주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일단은 이거 깜빡거려.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해? 공리주의 도구라. 뒷줄 어디다 쳐야 될까? 자, 스스로 찾아야 돼, 이거. 공이 뭐야? 공. 리는 뭐니? 이익이야. 공은 뭐야? 아, 있잖아, 여기. 뭐. 그래. 있잖아. 공리가 뭐야? 이익과 행복이 공평해야 된다가 공리라고. 어? 이익이 공평해야 된다. 그러면 옳은 건 뭐야? 그게 뭐야? 그렇죠. 최대의 이익과 행복이 최선이고 옳은 것이다. 그게 뭐다? 본래적 가치다. 어? 본래적 가치다. 그리고 근데 최선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뭐 쾌락적 선호 이상 공리주의. 자, 다시 공리주의는 뭐라고? 이익이 어때야 돼? 공리 이익이 공평해야 돼. 그리고 최선의 결과란 뭐야? 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은 공평하고 이익은 최대가 돼야 돼. 되겠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쾌락적 선호 이상이 있다. 되겠니? 2. 기업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최선의 결과를 쾌락의 증진으로 보는 이론이다. 이 다시 말해 인간의 심리적 경험인 쾌락을 본래적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3. 이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간들의 쾌락을 가장 많이 증진하는 행위이다. 4. 그러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선택할 때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 먼저 뭐에 대해 최선이란 뭐다? 최선의 결과를 뭐로 본다? 쾌락의 증진으로 본다. 왜 이렇게 깜빡거려? 되겠지? 되겠지? 그 다음에 근데 한계가 뭐야?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인간이란 존재가 쾌락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지, 그지? 어? 쾌락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때로는 쾌락적이지 않은 어떤 것도 행하지, 그렇지? 행한다. 그거 뭐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거 설명을 못 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3.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니은 선호 공리주의이다. 이 이론은 최선의 결과를 선호의 실현으로 본다. 3. 여기에서 선호란 사람마다 원하는 것 혹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4. 선호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 각자가 지닌 선호를 가장 많이 실현시키는 행위이다. 5. 선호 공리주의는 쾌락뿐만 아니라 쾌락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하는 인간의 행위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고 이런 선호의 실현이 곧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함으로써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 6. 그러나 선호 공리주의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의 실현과 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의 실현이 동일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 여기는 뭐? 쾌락주의적 공리주의가 인간이 쾌락 말고도 다른 어떤 것도 한다. 그럼 그걸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되지. 그지? 최선의 결과를 물어본다. 선호의 실현. 선호는 쾌락보다 더 어떤 거야? 포괄적이지. 뭐 원하는 것 혹은 실현하고자 하는 것. 더 포괄적이지. 되겠지? 내가 쾌락이 아니라 내가 불쾌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로서 불쾌하지만 사람을 수술하는 행위 자체가 쾌락적이지 않을 거 아니야. 사람의 피를 본다는 게. 근데 내가 그게 쾌락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수술을 하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뭐야? 나에게는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되겠지? 그러면 그 한계를 설명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와 정상적인 욕구에 둔 선호가 어떻다? 동일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되겠지?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선이 되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최대화돼야 돼.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은 어떤 개개인별로 어떤 욕구를 어떤 욕구에 둔 선호를 실현해야 돼. 정상적인 것,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뭐 살리려는 것, 그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호, 그것을 실현해야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최대가 되겠지. 근데 이 입장에서는 선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뭐 비정상적인 선호가 정상적인 선호와 구별이 안 된다. 구분 지을 수가 없다. 4일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와 선호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비급 이상 공리주의이다. 이 이론은 앞의 두 이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인간의 행위를 옳은 행위로 여긴다. 3. 그러나 이상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와 달리 쾌락을 유일한 본래적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이 이론은 진실, 아름다움, 정의, 평등, 자유, 생명, 배려 등의 이상들도 본래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본다. 5. 또 선호 공리주의와 달리 이상 공리주의는 이런 이상들이 인간의 선호와 무관하게 실현되어야 할 본래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6. 결국 이 이론은 이상의 실현을 최선의 결과로 본다. 7. 이상 공리주의에 따르면 본래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상들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구성한다. 8. 그렇기 때문에 이상 공리주의는 인간들의 서로 다른 관심과는 무관하게 실현되어야 할 이상들을 인간이 더 많이 실현하는 것이 곧 최대의 이익과 행복이라고 본다. 9. 그러나 이상 공리주의는 본래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상들이 갈등하는 경우 어떤 이상의 실현이 최선의 결과일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이상 공리주의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최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옳게 보는 것은 이게 공리주의야. 근데 쾌락이 아니고 뭐 이상이 본래적 가치고 이건 쾌락이 아니고 뭐다? 선호와도 인간의 선호와도 무관한 거야. 자, 밑줄 쳐놓자. 인간의 선호와 무관한 이상이 뭐다? 본래적 가치. 그리고 이 이상들이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구성한다. 이것들은 이상이라는 것은 본래적 가치로서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구성하는데 이건 인간의 쾌락이나 앞에 얘기했던 선호와는 무관한 거예요. 뭐 가령 여기 평등이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어떨 수 있어? 첫 번째, 쾌락적이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 뭐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물론 개인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그 사람의 선호가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훌륭한 인격을 갖지 못한, 알지? 그런 양반들은 평등하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들의 선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어떡하겠어? 호통만 치는 거야. 경노만 한다고. 소위 말하는 경노. 응? 경노. 그게 정부를 이끌면서 서로 토의하고 상의하고가 아니고 어떡하겠어? 경노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뭐예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뭐가 돼? 아래에 있는 사람. 평등한 관계가 아니지. 그에게 있어서는 평등은 그의 선호가 아니라고. 응? 그러면 그 선호공리주의의 한계가 극복이 되지, 그지? 근데 또 한계가 있네. 뭐 이상들의 갈등일 때는 그 설명하기 어렵다. 이상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있을 수 있어.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와 평등 사이의 관계야. 자유가 추구되면 어떻겠어? 아마도 평등을 실현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윤리학 사상 하면 나오는지 모르겠다만 자유주의라는 거, 자유주의라는 것이 뭐겠어? 자유주의라는 것이 아까 어떻게 보면 맹자는 자유주의, 아까 앞에서 읽었던 맹자가 자유주의라고. 왜? 뭐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수양은 내 자유, 내 스스로 말미암는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게 자유주의야.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자유로 번 돈은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이게 자유주의라. 근데 분배를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돼. 세금으로든 뭐로든. 이게 상반된 가치일 때, 자유와 평등 같은 예에서 뭐가 어떤 게 최선일지는 이 입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5.1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최선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인간이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 공리주의 담론에서 최선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자, 뭐다 지금 이 공리주의에 대한 최선의 결과의 논의는 어떨 것이다? 계속 될 것이다. 공리주의, 자, 형광펜 들고 뭐? 최선의 결과가 뭐냐? 최선의 결과라는 건 뭐야? 이익과 행복이 뭐가 되는 거? 그게 뭐다? 본래적 가치. 그렇지? 이거 빈칸을 뚫어서 프린트를 줄 테니까 지문 안에 빈칸을 채우면서 공부해봐.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빈칸 뚫는 게 아니고 문단별 핵심 내용을 지워버릴게. 그러면 그걸 채우면서 요약 연습을 하면서 핵심 내용을 약간 기억해. 어쩔 수 없어. 분명히 지문 독해할 시간 안 줄 거야. 너네 출제되는 그 성향들을 보면 그러고도 남아. 쾌락적 공리주의는 뭐다? 최선의 결과를 뭐로 본다? 최선의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위에서?
본래적 오케이. 최선의 결과와 본래적 가치는 같은 내용이야. 근데 이거 인간은 어때? 쾌락 말고도 다른 것을 추구하거든. 그지? 선호공리주의는 그럼 뭐다? 최선의 결과를 뭐로 봐? 선호라는 것은 실현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이 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를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도 있어. 비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도 있는데 그것이 동일한 비중을 가지면 안 되지, 그지? 근데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상공리주의에서는 자, 최대 이익과 행복은 뭐다 이거? 이상이다. 이상이 본래적 가치인데 이건 어때? 쾌락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선호와도 무관하다. 되겠지? 그렇지만 이건 어떻다? 이상 사이의 갈등을 설명하기 어려워. 논의는 지금도 어떻다? 계속되고 있대. 그렇지? 요약을 반복해서 하고 그 내용들이에요. 되겠지? 여기 다 채우면 그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 결국 뭐야 이거 위에서 내가 요약한 내용들이지. 본문을 계속 요약하면서 이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그래서 채우면서 공부해두자. 자, 그 다음에 인문 6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사회지문 들어가자. 인문예술 2011 근대 이전의 조각은 고유한 미술 영역의 독립적인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신전이나 사원, 왕궁과 같은 장소의 일부로서 존재했다. 이 중세 유럽의 성당 곳곳에 성서와 관련 있는 각종 인물이 새겨지거나 조각상으로 놓였던 것, 왕궁 안에 왕이나 귀족의 인물상들이 놓였던 것이 그 예이다. 3. 이러한 조각은 그것이 놓여있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왕의 권력을 상징함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여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그 장소에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해? 조각. 어떤 조각? 근데 근대 이전의 조각. 이건 독립적 작품이 아니라 뭐다? 장소의 일부로서 이쪽 장소의 일부로서 어떻다? 어이. 종교적 분위기 또는 왕의 권력을 상징으로서 사람들을 감화시킨다. 되겠지? 성당에 있냐 왕궁에 있냐에 따라서 조각을 통해 뭐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 또 조각을 통해서 뭐 한다? 왕의 권력을 상징할 수도 있었겠지. 맥락과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자, 근대의 변화다. 옆에 쓰자. 그러면 근대 이전의 조각과 근대니까 글이 시대별로 전개되지. 이거 뭐라 그래? 이 종교의 영향력 및 왕권이 약화되면서 관련 장소가 지녔던 권위도 퇴색하여 그 장소에 놓인 조각에 부여되었던 종교적, 정치적 의미도 약해진 것이다. 3. 또 특정 장소의 상징으로서의 조각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기존의 맥락을 상실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4. 이러한 상황이 전시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근대적 장소가 출현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조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자, 근대 변화를 맞게 된 계기 첫 번째 뭐? 장소가 지녔던 권위가 퇴색한다. 1번. 그러니까 종교적 영향력 왕권이 약화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분리. 오케이.
조각이 물리 장소에서 어떻게 분리된다? 물리적으로 분리된다는 얘기는 조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거기서 떼서 옮겨 놓는다는 얘기야. 어디로? 박물관, 미술관 등의 근대적 장소로. 되겠지? 몇 개? 3개. 오케이. 잘하네. 잘하네. 이렇게 읽어. 예? 5조각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놓이면서 미적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6사람들은 조각을 예술적인 기법이나 양식 등 순수한 미적 현상이 구현된 독립적인 작품으로 감상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미적 현상이 구현된 어떤 작품? 독립적인 작품이다. 독립적이다. 되겠지? 그전엔 독립적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다. 3.1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이후 미술의 흐름 속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작품 외적 맥락에 구속되기보다는 작품 자체에서 의미의 완결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글에서 작품 바깥의 대상을 지시하거나 재현하기보다는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에만 집중시키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작품들이 이 시기부터 많이 등장하였다. 3.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미술 전시장의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즉 출입구 이외에는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 안에서 받침대 위에 놓여 실제적인 장소나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주었다. 자, 이제 언제로 가? 19세기 이후 미술에서 작품 자체의 의미 완결. 그 다음 작품에만 집중시키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작품. 그래서 어떻다? 장소나 현실로부터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4일 이렇게 조각이 특정 장소로부터 독립해가는 경향 속에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였다. 이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예술 사조로 작품의 의미가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꾸밈과 표현도 최소화하여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했다. 3.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산업 재료들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의도성과 단순성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사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4. 또한 미니멀리즘 조각은 감상자들이 걸어 다니는 바닥이나 전시실 벽면과 같은 곳에 받침대 없이 놓임으로써 감상자와 작품 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동선에 따라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그 결과 미니멀리즘 조각은 단순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추상 조각과 통점을 지니면서도 전시장이라는 실제 장소의 물리적 특성을 작품에 의도적으로 결부하여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게 되었다. 6. 이런 특징은 근대 이전의 조각이 장소의 특성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과도 차별화된다. 자, 미니멀리즘.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 무의도성과 단순성. 뭐처럼 인식돼? 사물처럼 인식돼. 그 다음에 받침대가 있어 없어? 없어서 거리를 축소하고 뭐에 따라서? 동선에 따라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형성이 가능하지. 자, 여기는
단순성과 추상성은 뭐랑 비슷하고? 추상조각. 응? 응. 장소의 물리적 특성을 작품에 결부했다는 점에서는 뭐야? 차별적이라고. 되겠지? 뭐랑? 어? 여기까지는 근대화가 차별이 있겠지. 어? 장소의 물리적 특성을 작품에 결부시킨 건 근대적이 아니야. 근대는 어때? 작품이 결부돼 독립적이야. 근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근대 조각과의 차이라고. 근대 조각과는 추상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근데 장소의 물리적 특성이 작품과 결부됐다는 점에서는 어때? 근대와는 차이가 있다. 결부가 아니고 뭐야? 근대는 여기서 쓰자. 이게 좀 애매하면 근대는 작품이 어때? 장소와 독립적이지만 이 미니멀리즘은 어때? 장소와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야. 근대와 미니멀리즘. 근데 이 결부는 또 근대 이전의 조각과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어? 종속돼 있다. 근대 이전과는 종속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되겠지? 그러니까 장소와 근대 미니멀리즘 근대 이전의 작품과 장소와의 관계는 근대 이전에는 작품이 어떻게 됐어? 장소에 종속되었고 근대는 독립되었다면 미니멀리즘에서는 결부돼 있어. 이 부분이 독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건 내가 읽은 거야. 이 몇 강이니? 학교에서 안 읽어줄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야 될 텐데. 그럴까? 5일 이후 미술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이 미니멀리즘 작품이 장소와의 관련성을 모색하고 구현한 것이기는 해도 미술관이라는 공간 내부에 제한된다는 점을 간파한 일부 예술가들은 미술관 바깥의 도시나 자연을 작업의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아 장소와의 관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려 하였다. 3대지 미술은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 대지의 표면의 형상을 디자인하고 자연 경관 속의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역이나 환경 자체를 작품화하였다.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을 작품 의미의 근원으로 삼는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작품과 장소, 감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는 특징이 드러났다. 미니멀리즘이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 정리돼 있지? 근대 이전은 작품과 장소가 어떤 관련이야? 종속적인 관련이라면 근대에서는 독립해 버렸다고. 근데 미니멀리즘은 다시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한다는 얘기는 없었다가 새롭게 다시 실현한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공간 내부에 어떻다? 제한되기에 어떤 미술? 대지 미술이 미술관 바깥의 도시나 자연. 그래서 장소와의 관련성을 추구하는 거야. 작품과 장소와 감상자가 어떻다? 상호작용한다. 핵심은 이거야. 근대는 어떻고?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이 종속적이고 근대가 거기에서 벗어나 독립적이었다면 미니멀리즘에서 결부를 시도하고 대지 미술은
장소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근대 이전의 조각 뭐다? 장소의 일부란 얘기는 장소에 어떻게 된 것? 종속된 것. 다음과 같이. 근데 근대에서 변화를 맞지 요런저런 이유로 뭐? 장소로부터 독립한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돼? 추상화되고 여전히 어떤 거야? 분리되는 거지. 근데 미니멀리즘이 등장했지.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단순성과 추상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19세기 추상과 비슷하지만 장품이 장소와 결부됐다는 점에서 근대 예술가는 차별적이다. 그리고 근대 이전 조각이 장소에 종속됐다는 점에서 또 근대 이전 조각과도 다르다고. 미니멀리즘이 뭐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실현하려 했는데 근데 그게 어떻다? 공간 내부로 제한돼 있지. 그래서 벗어나 뭐 미술관 바깥의 장소와 관련성을 추구한 게 뭐다? 대지미술이다. 이들은 어떤 거야? 작품, 장소, 감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되겠니? 잠깐만. 자, 이제 사회지문 4강. 사회문화. 최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2021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내용 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기업 혐오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뭐에 대해서? 내용 증명은 뭐 하는 거야? 아, 그렇지. 누가 해주는 거야? 증명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서 뭐 하려는 거야? 소지를 줄이려는 거야. 오케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줘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 이 내용 증명은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이 예를 들어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3.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한다. 어떨 때?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 관계를 어떻게 할 때? 명확하게 할 때. 취소하고 싶을 때, 또 기간 내 뭐가 철회가 불가능할 때. 이건 이제 명확하게 하는 그 사례지. 3.1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사항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함이다. 3.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그러나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만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몇 부? 어디에? 우체국에 세 부를 제출하지? 발신인이 하나 갖고 또
수신인이 갖고 그 다음 뭐 우체국 3자가 증명되는 건 뭐야?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는 증명되는 것이고, 근데 뭐는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가령 뭐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면 세부가 하나는 나, 하나는 우체국, 하나는 상대편, 계약 상대방에게 가겠지? 근데 그 계약 내용이 실제로는 계약이 없었어. 근데 내가 허위로 계약했다는 사실의 내용 증명을 보냈어. 그럼 내용 증명은 내용이 옳다는 것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문서 자체가 어떻게 됐다는 것,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해 주는 거야. 4일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2. 우선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는다. 3.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다. 4.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5.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6.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 기능 동그라미시고 1번 무슨 기능하지?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뭐? 두 번째는 뭐야?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어떻게 하도록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 나머지 뒷받침된 내용 어려운 거 없지? 5. 일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히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대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뭐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3번. 이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다. 3.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한다. 4.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5.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6.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7.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다. 근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언제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어떻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중단돼?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된다. 내용 증명을 5월 1일에 보냈어. 그리고 뭐 이어서 6월 1일에 근데 5월 1일에 보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바로 중단되는 건 아니고 6월 1일에 압류를 했어.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중단돼? 5월 1일부터 중단돼. 되겠지?
그리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어떻다?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 뭐 당연한 얘기겠지? 어이구. 자, 계속. 자, 봅시다. 6.1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고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 증명의 구체적 목적이 담겨야 한다. 상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 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사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한다. 5.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대? 자, 여기는 작성할 때 작성이지. 어? 자, 뭐가 포함돼야 돼? 작성할 때 작성 동그라미 치고 뭐? 발신인, 수신인 이런 것 등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주소와 이름은 봉투 겉면에 어때야 돼?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 제목에는 뭐 내용 증명의 구체적인 목적이 그리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 등이 그리고 날짜에 발송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이나 서명을 하라. 그 다음에 정정 삽입 삭제라는 문자를 쓰고 되겠지? 그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발송인의 도장 및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돼. 되겠지? 요 정보들 가지고 문제를 냈겠지. 되겠지? 7.1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76 수능 국어 비문학 독스 정답과 해설 30일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3.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4.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 발송 우체국에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내용 증명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자, 언제부터 효력이지? 문서 발송은 근데 청약 철회 내용 증명은 뭐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그 다음에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분실했을 때는 어떻다? 수령증 이걸 통해서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되겠지? 자, 뭐에 대해서 내용 증명은 뭐지?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거야. 되겠지? 내용 증명은 채무관계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언제 발송됐는지지. 문서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야. 어떤 기능하지? 문서를 발송했다는 증거 효력, 그 다음에 이행하도록,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도록.
되겠지? 근데 소멸시효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6개월 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돼. 시점은 언제부터? 맹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작성할 때는 요렇게 꼼꼼하게 작성해라잉. 효력은 도달했을 때부터고. 근데 생략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은 어떻대? 발송한 날부터. 그 다음에 3년간 보관하고 자, 부실하면 어떻다? 이런 걸 통해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자, 또 보자. 보강 사회문호 유급 연차 201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정규직 근로자에서부터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까지 근로자에 포함된다. 3.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엄연한 근로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자, 누구? 근로자란 뭐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되겠지? 근데 문제가 뭐야? 단시간 근로자가 어떻다?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2.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러한 약속은 구두로 하기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4.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 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임금과 임금을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한다. 5.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다. 일단 좀 정보가 많으니까 좀 끊어서 보자. 반드시 뭘 작성해야 돼?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거지? 근로 조건이야. 뭐로 해야 돼? 문서로.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장소, 해야 할 일,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임금과 임금을 받는다는 등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사업자,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되고. 되겠지? 계속 보자. 대신할 수 없고. 또 일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일주간에 정해진 근로 일수대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에 1일의 유급휴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7.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정해진 근로 일수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8. 다만 일주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0.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자, 4시간일 경우는 몇 분? 8시간일 경우는 몇 분? 이게 뭐다? 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뭐? 일주에 1일 뭐가? 유급휴일. 그 다음에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휴일에 근무할 경우 어떻게 한다? 임금의 가산. 1년간 성실한 근무를 하면 뭐? 연차 유급휴가.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1주간 근로시간 15시간 이런 것 등이 어떻다 적용되지 않고 거부할 경우 처벌받고 교부하지 않아도 거부하거나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되겠지? 상세한 정보들이야. 쭉 나열됐어. 보고 풀면 돼. 어? 3.1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을 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3.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4. 하지만 단순 노무직 근로자이거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100%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5.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1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어때야 돼?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뭐다? 근데 보호자 18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18세 미만이라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니. 동의가 있으면 하고. 그 다음 뭐 수습 근로자일 경우에는 수습은 뭐 3개월 이내에는 얼마? 최저임금에 그 다음에 3개월 지나면 전액. 단순 노무직이나 또 계약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수습기간에도 얼마? 짧으니까 100% 받아야 돼. 악용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 조금 주고 1년 했다가 끝내고 또 다른 사람으로 조금 주고 1년 있다가 끝내고 악용되겠지. 그래서 단기일 때는 처음부터 다 주도록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일 때는 어떻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일 임금은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임금은 일, 주,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고 현물이나 상품권은 안 되며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임금 체불이 된다. 4. 대표적인 임금 체불 사례를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약속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5.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였으나 갑자기 일이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 그 이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 6.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임금이지 어때야 돼? 정기적으로 어떻게? 직접 어떻게? 전액을 어떻게? 현금으로. 근데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뭐다? 임금 체불이다.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휴업수당이지. 출근했을 때 일이 없어 집으로 갔을 때는 그 이유가 누구한테 있을 때?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야 돼? 천재지변 이런 거 안 돼. 사업주에게 있을 때 뭐 제외하고 4인 이하 사업장 제외하고 뭐 임금의 평균 임금의 70%야. 평균 임금이야. 응? 평균 임금이라고. 이게 그 사람의 평균 임금인지 근로자 전체의 평균 임금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평균 임금이야. 그 다음에 받지 못하면 어떡한다? 그 다음 뭐 진정서 되겠지?
5일 사업주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관련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만약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다만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연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절적 업무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 여기 뭐에 대해서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마찬가지야.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부당한 해고일 때는 어떻다? 일정 금액에 뭘 받을 수 있다? 해고수당. 다만 3개월을 연속 근무하지 않거나 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거나 계절적 업무에 6개월 기간을 계절적 업무여야 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절적 업무여야 된다고. 스키장.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일 때는 어떻다?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계속 6일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의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80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기분이 나쁠 정도의 폭언이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또는 신체적인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므로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자,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어디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다.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폭언이나 성적 농담이나 체벌을 할 경우 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등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자, 위에서부터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거. 정보가 많아. 조건이 다음과 같은 거지, 그지? 반드시 뭐로 작성하고? 문서로.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주어져야 돼. 또 유급휴가 주어져야 돼. 휴일 근무수당 50% 줘야 돼. 되겠지? 근데 자, 또 연차 및 유급휴가 주어져야 돼. 근데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작성 거부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 처벌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지. 근데 수습 근로자 3개월 이내에는 90%, 3개월 지나면 전액이어야 돼. 단순이나 단기 근로자일 경우는 수습 기간에도 어떻게? 100%야. 미만일 때 벌받아.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직접 전액을 현금으로, 통장도 가능하다. 휴업수당 그렇지 않은, 그 다음에 임금을 받치면 독촉장이나 진정서 제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뭘 받아? 해고수당을 받고 요렇게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해고하면 벌 받는다. 되겠지? 그 다음에 다쳤을 경우 어떻다? 근로복지공간에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폭언이나 성적 농담 체벌을 했을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되겠지? 이 정도 볼까?